2022년 8월 1일 신문 읽어봅시다. 정치는 잘 모르고 군대 모르고 행문화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학부모 교육단체 반발, 용산에서 시위,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대출 확대. 봅시다. 교육계 만 5세 입학, 유아 발달 고려 안해, 사교육 시점만 앞당길 것. 학부모 교육단체 반발. 학부모 긴 수업 시간 적응 등 무리. 초등학교 1학년 점심도 먹기 전 끝나. 워킹맘들 직장 그만둬야 우려도. 교육계 밀실서 급조한 탁상행전. 교육부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추진. 교육장관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교육부는 취약 연령을 한 해 낮추는 이유로 교육 격차 해소를 들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체계에 들어오게 해 출발선상에서의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크다. 유아 발달 단계 고려 안 해. 교육계가 취약 연령 조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 만 5세에 맞는다는 점이다. 만 5세는 추상적 사고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한글 쓰기, 숫자 읽기 등이 어려울 수 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노조는 만 5세는 15분에서 20분의 활동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며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 학습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초등생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6세 학교에 보내도 긴 수업 시간에 적응하거나 혼자 화장실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만 5세는 무리 라는 반응이 많다. 반면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반면 만 5세 취학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우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만 5세가 되면 학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인 유아기 기억상실이 만 3세에서 4세에 끝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자녀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부모가 많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이나 덧셈 등을 가르쳐서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유형의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를 더 앞당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맞벌이 가정 육아 부담 가중. 국가가 만 5세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달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이 빨라지면 오히려 육아 부담이 커진다고 호소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희망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에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 신청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년 9월생 딸을 키우는 워킹맘 김모 씨는 직장 어린이집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려올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나지 않느냐면서 만 5세 아이를 학원으로 돌릴 수도 없어 아이가 입학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입학 연기 제도를 통한 만 6세 취학을 고려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 교대 교수는 경제적 여유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계층은 입학 연기를 활용해 1학년 준비를 한 뒤 학교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등 1학년 때부터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합의 없는 밀실 정책.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반발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 준비나 현장과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영유아 대상 공약에는 만 5세 담당 누리과정 교육 유아 교육 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에 준하는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만 5세 취학과 충돌하는 내용이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견 수렴과 연구 과정 없이 100년 지대에 개라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후보 시절에 했더라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추진 정책이 시작되면 교육청, 단련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정치권 학교 가정 혼란 부를 것 vs 공론화 통해 검토해 볼만. 야, 사회적 합의 무시 졸속 추진. 시대 변화에 맞게 체제 바꿔야. 대통령실 여론수렴 거칠 것.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취약 연령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을 배신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사항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이 정작 맞벌이 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학업이 끝나면 아이를 돌봄 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뺑뺑이 돌려야 한다며 육아 부담을 이야기할 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 시간부터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아이들의 지능과 성장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등을 생각하면 취약 연령을 낮춰서 해결하는 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며 다만 교육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인지,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현행 633 학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취약 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실행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대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공론화와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래요. 정치는 모르겠어요. 한미, 북핵 도발된 핵 포함 모든 전력 막대응 협의, 북의 강력 경고. 한미일 6년 만에 북미사일 추적 공개 훈련. 오늘부터 하와이 해상사 실시. 중 사드 3불 요구에 미 한미가 결정할 일. 윤 정부의 3불 요구한 중우회 비판. 미 부위협에 맞선 방어 목적 강조.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전임 문재인 정부 사드 관련 3불 방침을 따르라고 요구한 데에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 지난달 29일 사드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방어 목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베이스는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VOA에 미래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드는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하고 안전한 신뢰 해수는 다가책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미일 반도체 공동 개발 2나노급 차세대 제품 25년 양산 경제 관련 첫 2+2 장관회의 1회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설립 미 일가 손잡고 기술협력 가속화 한국 대만과 차세대 반도체 경쟁 미 일 언론 대만 유사시 대비 분석 배터리 히토류 협력도 강화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첫 경제판 2+2 외교산업 장관회의를 열고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실용화에 필요한 2나노미터급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본과 먼저 손 잡은 것이다. 일본 언론은 미일이 합의한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센터가 일본에 건립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센터는 2025년 2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급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제품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와 대만 여기도 2025년 2나노미터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 대만에 밀리던 미일이 손을 잡고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미일 기술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포에 대한 한국 동참 압박이 커지고 이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위협도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일 3년 내에 2나노미터급 반도체 양산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정책협의위원회 공동성명에서 미일은 반도체 배터리 및 중요 광물을 포함한 전략적 부분에서 공급망 탄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고 강조했다. 고 말했다. 고 전했다. EPCC는 미국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 상이 참여했다. 두 나라가 외교 국방 분야에 이어 외교 산업 분야 2+2 장관급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특히 미일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건립에 합의했다. 하기우다 경상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빠르게 행동을 할 것이라며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리켄느 국립연구소, 도쿄대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모아 국제적 공동연구의 거점이 될 새로운 연구개발의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의 협력을 이끌기로 했다고 했다. 일본 니혼케 이자이 신문은 미일 양국이 2025년까지 2나노미터급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나노미터급은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한다.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 2나노미터급
반도체는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될 핵심 부품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90% 이상을 대만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생산 확대에 사활을 건 미국이 일본과 힘을 합친 것. 아사히 신문은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대만의 의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중대만 침공 가능성 대비 반도체 동맹. 미일 양국은 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등 중국이 주도하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일은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이 뜻을 같이 하는 국가 간 협업을 선언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히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다변화되고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금융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미일은 경제판 2+2 장관회의를 장려하고 내년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야시 외상은 미일은 세계 1위 민주주의 경제국가라며 이번 회담은 경제 안보 분야 국조 공조를 주도하겠다는 양국의 결의의 강력한 메시지 데스 라고 말했다. 미 반도체 장비 중수출 금지 14나노미터 이하로 강화 중 7나노미터 공정 개발 등 기술 격차 좁혀질 움직임의 제동 삼성 SK 등 중의 대규모 공장 미 통제 강화된 타격 우려 촉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최첨단 다리 아파. 최첨단 반도체 개발 차단을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주에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육성법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을 금지한 데 이어 수출 통제 고삐를 죄면서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둔 국내 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9일 미 상무부가 미국 모든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의 반도체 제조장비 중국 수출 제한 기준을 10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로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1나노미터는 반도체 훼손 선폭을 의미하며 이 선폭이 줄어들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14나노미터급 공정은 현재 첨단 반도체를 가르는 기준으로 꼽힌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가 지난해 14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7나노미터급 초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움직임이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 것, 반도체 기술 국산화에 사활을 건 중국 정부는 14나노미터급 이하 공정 설계 기업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체는 관련 내용과 영향을 파악 중이라고 신중하게 반응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 똑같네. 중국 공장은 10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 장비 도입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반도체 수출 제한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중국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미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한국, 대만, 일본 등 치포 동맹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관련해 한국은 반도체 분야 역할과 관련해 스스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포 동참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한국의 역할 강조를 우회적으로 참여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불장난 말라. 이거는 부동산 이슈. 생애 첫 주택 오늘부터 LTV 80% 적용. 대출 규제 완화한 원격 시행. 지역 주택 가격 무관 최대 6억. 지역 주택 가격 무관 최대 6억. 최대 6억? 청년층 내 집 마련 숨통 전망. 6억 괜찮은데? 자, 대출 규제 완화 8월부터. 지역 주택 가격 무관 그냥 6억까지. 6억이면 얼마야? 생애 최초 구매자 LTV 상한을 현 50에서 70%에서 80%로 완화.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실수요자 불편 개선. 기존 주택 처분 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준공 후 시가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도 잔금 대출 허용. 주택 임대 및 매매 사업가가 보유한 기존 주담대는 증액 없는 대환 대출 허용. 1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 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1억에서 2억, 시가 15억 넘어도 잔금 대출 가능. 1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다.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 규정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은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에서 60%, 조정 대상 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에서 70%가 적용됐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으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또 천재지변과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이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렵다면 각 금융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 부채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 5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5천만 원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도 숨통이 트인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미만이라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부터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과열 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모두 처음부터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 매매 사업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도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부호가 주택닷. 억울한 종부세 사라진다. 자신 땅에
타인이 지은 무허가 주택 종부세 부과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로. 앞으로 자신의 땅에서 들어선 무허가 주택으로 인해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을 맞을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타인이 자기 땅에 지은 무허가 주택을 주택세에서 제외하기로 하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자정 그렇다고 하네요. 네. 서울 세운상가도 초고층 개발 검토. 오세훈. 용산 같은 복합단지로 용도,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핵심. 전문가 교통량 최소화 대책 필요.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에 이어 종로구 세운 지구도 초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의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이트 사이트를 용산이나 세운지구에도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사이트는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로 구도심의 고밀 복합 개발에 적용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은 도심 내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용도,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세운상가 등을 세운상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 등 구체적인 세운상가 개발 계획은 특례법 통과 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4월 세운지구를 둘러본 뒤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운지구는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재정 비촉진 지구로 지정됐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처리됐다. 전문가들은 세운지구를 개발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통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세운상가의 경우 종로 3가역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살리고 자동차로의 접근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가 교통량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 시행해. 아파트 증여급증 5월 전체 거래의 17.2%. 대출 전세 낀 채 부담 부증여. 양도세 크게 줄어드는 효과. 내년 세제 개편 뒤엔 증여세 부담.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의 각 아파트 2채와 한 채를 보유한 60대 다주택자 A씨. 보유세 때문에 골치 아팠던 A씨는 올 5월 달에게 광진구 15억짜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을 물려줬다.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딸에게 집을 넘긴 것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나 대출을 낀 집을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양도하고 나머지는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낸 세금은 보증금 8억 원에 대한 양도세 1억 4천만 원으로 배제 조치 이전에 3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7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딸이 내기로 했다. 꿀이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되며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3,477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24,469건의 14.2%를 차지했다.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특히 중과 배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 5월 증여는 17.2% 830건으로 5월 기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거래 절벽 상황에서 마땅한 양도자를 찾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로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되자 대출이나 전세를 낀 채 자녀에게 집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석, 김현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발표 이후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부담부 증여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7월 이후에도 증여 거래가 꾸준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안에서 증여에 대한 세액 부담이 높아져 다주택자들이 내년 개편안 적용 전 증여를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일반 시세에 준하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영훈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 세무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올해 안에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다며 하반기에도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며 매매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땡겨요. 주문. 치안감 인사본부 징계는 강남부 지켜시. 싸우는 거 뭐야? 강남 도심 공항터미널 32년 만에 폐쇄 얘기. 코로나 여파 2년 넘게 운영 중단. 9월 이후 운영 재개 여부도 불투명. 업계 모바일 수속 등 경쟁력 줄어. 터미널 측 적자 누적의 운영 부담. 서울 도심에서 항공권을 체크인하고 짐까지 붙일 수 있는 강남구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이 32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31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 등이 운영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7월부터 도심공항과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던 리무버스 일부가 운행되고 있지만 9월 이후 도심공항 운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문을 연 도심공항 터미널은 서울 도심에서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짐도 붙일 수 있고 공항 리무진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기 직전인 19년 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은 35만 명,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의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운영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행업계에서 모바일 체크인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이 제2여객 터미널을 만들어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감소되면서 도심공항터미널의 경쟁력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 측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오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항공사 체크인 시설 유지에 연간 25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 기간 누적돼 운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의 항공사 체크인 설비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유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수익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 상반기 마약 사범 17% 증가. 석 달간 집중 노동. 휴가철 클럽 유흥주점 점검. 다크의 비통. 상식 감석 그래요. 술잔 특적 논란. 김영진 경기도 경제부 지사 사건. 자율방향 없는 피서지 노마스크 파티. 강릉 경포대 인근 게스트하우스 60여 명 좁은 실내에서 노마스크 밀착 부산 찾은 20대 숙소서 30명 파티 피서지 인파 자율방향 미작동 의미 코로나 폭발적 재확산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취업준비생 김모씨 27 서울은 지난달 28일 기분 전화차 강릉시를 찾아 경포대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숙박비를 포함해 한 사람당 8만원만 내면 일부 주류가 무제한 제공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다. 3층 실내에서 진행된 파티는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20, 30대로 보이는 남녀 60명이 참석했다. 장소는 4인용 테이블 10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다. 참가자들은 몸이 닿을 정도로 붙어 앉아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고 자리를 옮겨 다니며 술을 권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주말에는 100명이 넘는 여행객이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아 파티를 즐긴다고 했다. 최근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상황에서 휴양지를 찾은 젊은 층이 파티 등에서 마스크 없이 단체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며 방역 불감증이 감염증 재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티장 노마스크, 방역 이젠 유명무실. 파티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오후 10시가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참가자들은 게스트하우스 지하에 마련된 공간으로 이동했다. 클럽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다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일부는 15만 원을 더 내고 양주를 시킨 뒤 자리를 잡고 합석을 유도했다. 클럽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문을 열었다. 이처럼 피서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성행하는 파티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직장인 송모씨 29세는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았다. 송씨는 술도 마시고 잠도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장을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했다. 그가 지난달 29일 파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게임을 하며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송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은 됐지만 여름에 집에만 있긴 아쉬웠다며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면 이제 코로나19 방역은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고 했다. 자율방역 유지방침 재확산 고리될 수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자율방역 기조를 유지하되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상위 50곳을 정해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서 계획을 분산시키는 등 방역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피서지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전국에서 몰린 이들이 뒤섞일 경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피서지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 정부가 내세운 자율 방역이 제대로 작용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휴가철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만큼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태풍 소멸되어 거대구름 비, 내일까지 전국에 비. 5, 6호 태풍 오늘 중 소멸 전망, 사흘 누적 강수량 남부 100mm, 3일부터는 다시 폭염 열대야. 태풍과 한반도 인근 기압기가 쌍둥이처럼 남쪽으로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2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향해 북진하던 태풍 두 개는 1일 오전 중 모두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제5호 태풍 송다는 1일 오전 중국 서해상에서 소멸할 예정이다. 30일 오후 갑작스럽게 열대 저기압에서 태풍으로 발전했던 제6호 태풍 트라스 역시 단 하루 만인 1일 낮 12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140km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지만 간접 영향을 받는다. 옹또폭포 비가 내려야 폭포수를 볼 수 있다. 매주 더블링 휴가철 이후 확진자 증폭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중증 환자가 매주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된 모양새지만 숨은 감염자가 적지 않는 상황에서 휴가철을 거치며 유행이 다시 폭증할 우려가 나온다. 중앙방대본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다. 지난달 24일 146명이었던 것이 한 주 새 1.9배로 늘었다. 2주 전 71명에 비하면 4배에 이른다. 중환자가 늘면서 주간 사망자 수도 직전 대비 33% 늘어나 174명으로 집계된다. 31일 기준 확진자는 73,899명이다. 확진자 수만 보면 다소 급격하던 증가폭이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감염됐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바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로는 유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중 검사를 통해 확진받는 사람이 절반에서 3분의 1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예방의 유행 규모가
방역당국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의 2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휴가철을 맞아 국민 이동량이 늘면서 유행이 단기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대폭 늘려 추가 확산이라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 동안 118만 5,919건의 PCR 검사가 이뤄졌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절정이던 3월 중순 주간 검사 수가 400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1일부터 재택치료 환자 집중관리군 분류가 폐지된다. 이날 이후로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는 60세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라도 하루 한 차례 진행되던 전화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사전 예약한 50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이날 시작된다. 50대 4차 접종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12.2%. 암 쉽게 납니다. 가스 직격탄, 독 0% 성장 등 이렇게 문제지. 11개국 중 7개국 2분기 성장률 하락. 라트비아 등 발트 국가는 마이너스. 독 경제장관 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 가구당 가스요금 연 133만 원 오를 듯. 라트비아의 가스 공급 중단. 루브라 결제 구매 조건 위반 이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가 맞불 작전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 가스 전쟁을 일으키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0% 성장을 하는 등 유럽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난이 특히 심한 독일에선 가구당 가스요금이 연 최대 132만 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와중에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라트비아를 상대로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아 가스를 끊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선을 넓히고 있다. 독일 2분기 경제 제로 성장.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달 29일 독일 2분기 GDP 예상치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라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0.8%였던 것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된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물가 등 공급망 혼란 등으로 타격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통계가 집계된 11개국 중 7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분기 대비 모두 하락했다. 특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지난달 11일부터 열흘간 러시아에서 독일을 통해 유럽 국가로 흐르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잠갔다가 21일부터 기존의 40%가량만 공급을 재개했다. 그러다 27일부터는 이 공급량마저 절반으로 줄였다. 가스 공급 감소로 가스값이 급등하면서 독일 가구의 가스요금은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2만 킬로와트인가? 로 연간 최대 1,000유로 133만원 인상될 것이라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기업과 가스 사용 장기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10월 1일부터 가스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장관은 지난달 28일 이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독일은 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라트비아에게도 가스 공급 중단. 유럽 국가들의 가스 수급 위기가 93% 의존하고 있는데 중단. 앞으로 루블화 지급 요구를 거절한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가스 공급을 줄줄이 중단했다. 중 로켓 잔해 추락, 궤적 정보 안 알려, 우주 민폐. 우주에서도 민폐. 젤렌스키 도네츠크 주민의 강제 대피 명령. 젤렌스키의 고의적 전쟁 범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시험 무기로 공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동부 돈바스 지역 돈네츠크 주민에게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초 돈바스 루안스크가 사실상 점령된 데에 이어 도네츠크 러시아군이 장악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네츠크까지 러시아가 점령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돈바스 장악이 성공하게 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심야 TV 연설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도네츠크를 떠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이 살해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며 긴급 대피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 사람을 최대한 구하고 러시아의 테러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걸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피 명령은 전날 도네츠크 올레니우카 수용소가 공격을 받아 우크라이나군 포로 53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친 뒤 나왔다. 올레니우카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가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고의적인 전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조사를 촉구했다. 러시아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고문을 비롯한 전쟁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 공격으로 이장해 공격을 가했다는 얘기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31일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올레오니카 수용소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전쟁 포로가 다수 사망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 적십자사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제약진 치료 후 재발 증상은 없어. 식물성 비건 식당 대체육 10조 시장 잡아라. 신세계 푸드 미에 대체육 전문회사 취재 일찌감치 차세대 먹거리 선정. 농심 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열화. 세계시장 급성장. 3년 뒤 14조 예상. 업계 젊은 세대일수록 수요 많아. 국내 식품업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뽑히는 대체육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신제품 개발은 물론이고 해외 진출과 외식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채식주의자 등 일부 소비자를 겨냥했던 대체육은 기존보다 개선된 맛과 건강식이라는 인식으로 국내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1월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국내 첫 식물성 정육 델리 더 베러를 개장한다. 자사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의 대체육 제품은 물론이고 대체육을 사용한 샌드위치, 샐러드도 판매한다. 베러미트 식물성 런천 캐넴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체육 전문회사 베러푸즈를 설립하고 내년 초까지 베러푸즈에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1제당은 일찌감치 식물성 식품을 비비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정했다. 최근에는 자사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에서 떡갈비, 함박스테이크, 주먹밥 등을 선보였다. 2025년까지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고 이 중 70% 이상을 해외에서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대체육이 생소한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일단 경험해 보도록 해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베가든을 선보인 농심은 올해 5월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을 열었다. 풀무원도 같은 시기에 채식주의자 레스토랑 플랜튜트를 개장했다. 기업들이 대체육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급격한 시장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한 식생활, 동물복지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대체육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국내 채식 인구 자체도 지난해 150만 명을 넘어섰다. 팬데믹 상황에서 육류 공급이 차질을 빚은 것도 시장 확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52억 원에서 295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대체육 시장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5년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40% 이상 성장한 110억 14조 4,202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막가 영양,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세대일수록 대체육 수요가 높은 편. 대체육을 활용한 제품은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한 만큼 시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